예,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가는데 트럼프가 어마어마한 선물을 줬네요. 오늘 한국 날짜로 오늘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2천억 달러를 때렸죠. 그러니까 기존에 500억 달러까지 하면 2,500억 달러가 된 겁니다. 이거는 중국으로부터 미국이 수입하는 총 물량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거고요. 또 중국으로 미국이 수출하는 물량의 2배쯤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앞으로 추가 관세를 한 800~900억 달러 더 때리면 중국이 지금 500억 달러까지 가 있는데 미국에 대한 반발로. 그럼 이제 중국은 실탄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미 실탄 넘긴 거예요, 이게. 이건 단적으로 말하면 이게 시점이 굉장히 공교롭거든요. 제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중국에게 미국이 시그널을 보내는 겁니다. 그거 저기 남북한에 그 좀 약간 덜 떨어진 그 정부 내세워 가지고 그 부추겨서 엉뚱한 짓 하려고 하지 말고 네 앞가림이나 잘해. 이 시그널을 보내는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한테는 더 살벌한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뭐 니들끼리 뭐 해보겠다고? 웃기지 마. 이 판은 미중 간의 운명적 대립, 세기적 대립과 직결되어 있는 판이야. 이 얘기입니다. 이 사정을 좀 더 살펴보죠. 일단 이런 식으로 관세를 지금 추가 2천억 달러는 일단 10%에서 관세율이 시작했는데요. 앞으로 추이를 봐서 이걸 25%까지 점진적으로 늘려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중국이 세계의 제조업 기반인데 제조업의 탈중국화가 가속됩니다. 중국의 위상이 세계의 제조업 기반으로서 압도적 1위에 있던 그러한 그 포지셔닝에서 이제 n분의 1로 격화됩니다. 제조업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동남아와 인도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사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미중 대립 구도가 이게 무역이나 경제에서 미국이 중국을 폭격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인권에서도 중국을 폭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작업에 의해서 유엔은 지난달 8월 달에 신강 위구르의 100만 명 정도의 무슬림이 수용소에 뭐 교화 수용소, 뭐 직업 수용소, 이름은 근사하죠. 수용소에 갇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미국 안에서는 이 수용소에 필요한 감시 장비 등을 미국 기업이 수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말려야 된다. 이런 그 아주 규탄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슬람 국가들은 오히려 아닥 중이에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살벌한 인권이 진행되고 있냐면 이런 식이에요. 이 사진 보시면은 신강 위구르 주민들의 집집마다 이런 명패를 거는데 이 명패에 QR코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명패에 이 집에서 사는 사람의 이름과 사진 얼굴이 박혀져 있습니다. 이 명패 한번 보세요. 이 명패 가운데 지금 떠 있는 명패요. 이렇게 살벌한 짓을 하고 있네요. 이게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뭐 프라이버시고 인권이고 기본 개념이 없는 거잖아요. 집집마다 어떤 명패가 붙어 있어서 QR코드 딱 찍으면 거기 누가 사는지 바로 나오고 신원정보 바로 나오고 주민등록정보 바로 나오고 그리고 그것이 명패 앞에 붙은 사진과 일치해야 되고 이걸 집집마다 붙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중국이 이 짓 하고 있다고 신강에서. 이걸 미국이 지금 폭로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반해서 이슬람들은 그냥 무슬림들은 아닥이죠.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굉장히 이런 거가 이제 무슬림의 어떤 한계 혹은 문제점을 아주 단적으로 나타내는 건데 지금 무슬림도 신나게 뭐해요? 예를 들어서 예멘에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겠지만 친이란 수니계 후티 반군인데 이 친구들 그 모여가지고 총은 들고 그 로켓포 흔들면서 외치는 게 알라후 아크바르 신은 위대하다. 그것부터 외쳐가지고 미국에게 죽음을, 이스라엘에게 죽음을, 유태인에게 죽음을, 이슬람 만세.
이게 이 네 개의 다섯 개죠. 이 다섯 개의 구호가 세트로 이루어진 전체 구호예요. 얘들 모이면 알라후 아크바르 신은 위대하다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이슬람 만세까지 가는 거예요. 이 짓 하고 있거든요. 지금 무슬림들은. 이 무슬림 뭐 하냐고요? 아니 최소한 한국에 있는 무슬림 교도라도 뭔가를 발표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의 무슬림들은 뭐 하고 있냐고요. 중국이 무슬림 개잡들 이렇게 밟아 죽여도 무슬림은 아닥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서 그게 인류 보편의 종교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정신을 차리세요. 한국 경제의 중국 예속이 끝나가죠. 대중투자 누적 총액은 약 600억 달러 되고요. 연간 수출은 약 1,300억 달러 되는데 이게 한 나라의 경제에서 대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 우리가 25%로서 타이완 다음에 세계 2위입니다. 연간 수입은 약 900억 달러로서 이게 한 나라의 경제에 있어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 타이완 다음으로 역시 세계 2위입니다. 연간 무역자는 약 400억 달러죠. 그러니까 한국 안에서 중국 눈치 보면서 이 그런 분위기가 팽배했기 때문에 미국에 의한 평양 붕괴, 북한 접수 평정 이런 얘기가 유튜브에서 100모나 몇 명 안 떠드는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당장 먹거리가 달려 있는데요. 기업이나 경제계의 분위기도. 자, 이게 제조업이 급속하게 중국을 탈출해서 동남아와 인도로 이전을 하게 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규모가 줄지 않아도 일정 수준까지 확산되고 또 제조업이 다른 데도 갈 수 있다. 다른 데 가도 예를 들면 플라스틱 사출을 하는 걸 옮겨도 다른 지역 가도 금형 만들 수 있고 다른 지역 가도 그 사출에 필요한 플라스틱 수지를 여러 종류 다양한 걸 쉽게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그 다른 지역에서 어떤 종류의 인프라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요. 이미 대안이 돼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규모가 뭐 전부 다 0으로 줄지 않아도 대안이 존재하고 확산이 되는 것 자체로서 중국은 힘을 못 쓰게 돼요. 중국이 얼마나 교만한가는 롯데가 이것 때문에 신 회장이 십몇 년을 사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롯데가 사드 배치를 위한 저거를 지원했다고. 사드 배치를 위한 저걸 지원했죠. 롯데가 그 부지를 골프장 부지를 성주에 그걸 지원했다고 중국에 있는 롯데마트가 아주 직격탄을 먹었잖아요. 그때 너희가 감히 사드를 배치해서 중국이랑 싸울라 그래? 이런 뜻의 그 플래카드를 들고 관제 데모를 벌였어요. 그래서 반한 혐한 분위기를 막 불러일으켰죠. 중국 정부가. 그러니까 굉장히 교만한 짓이에요. 아니 롯데마트랑 사드 배치가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사실은. 롯데야 정부에서 달라 그러니까 그냥 적당한 가격 받고 파는 것밖에 죄가 더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의 이 한국 보기를 이렇게 그 예속되어 있는 조공바치는 국가로 보는 거예요. 그 멘탈이. 그러니까 너희가 감히 이 짓을 해? 하고서 이제 밟아버리려고 했던 거죠. 이런 게 앞으로 이제 불가능해지는 세상이 오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 눈치 빠르죠. 중국으로부터의 탈출, 제조업 기지의 이전이 벌써 상당히 진행되기 시작해서요. 2017년에 이미 대중 투자와 베트남 투자가 거의 같은 액수가 됐고요. 2018년 전반기에 베트남에 대한 투자가 중국 투자를 능가했습니다. 좋은 현상이죠. 앞으로 베트남뿐만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이게 베트남 하나인데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가는 데가 어디죠? 타일랜드, 또 우리가 잘 가는 데가 어딜까요? 인도, 또 뭐 벵글라데시도 갈 수 있고, 또 지금 그래도 비교적 지금 그 로힝아족 그 박해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 아웅산 수치의 미얀마 정부가 그런 것들이 좀 더 자리 잡고 정리정돈이 되고 미얀마 정부가 좀 더 민주화되고 좀 더 국제규범을 따르는 상태가 되면 또 미얀마도 많이 갈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벨트가 이동하는 거죠. 저 남쪽으로. 좋은 일이죠. 자,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관세 폭격을 할 수 있는 까닭이 뭘까? 제가 처음부터 이거 시작할 때 기억하시겠지만 세뇌 탈출에서는 지금 미국과 중국의 경제 구조나 경제의 성격으로 보면 이 미중 무슨 관세 전쟁이니 미중 무역 전쟁이니 이거 아니다. 이거는 그냥 일방적인 폭격이다라 그랬었어요. 그리고 중국이 힘도 못 써볼 거다. 근데 이렇게 폭격을 하려면 이게 이제 양나라 칼이어서 자기도 다치거든요. 그러니까 관세 폭격을 때리면 수입이 위축되겠죠. 그리고 물가가 상승하겠죠. 또 상대방이 가만 안 있고 상대방도 보복 관세를 하니까 이쪽 수출이 교란이 되고 경기가 침체하겠죠. 즉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가 있어요. 이런 그 효과가 나와요. 이런 그러니까 관세 폭격을 때리면 이긴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미국이 지금 어떤 상태냐? 오히려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가 약이 될 수도 있는 상태예요. 꼭 약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지금 3분기에 2분기에 미국 경제 성장이 4.2%예요. 1분기도 4.2%쯤 됐을 거예요. 4%, 4.2%. 3분기의 경제 성장이 그 4.2% 정도를 바라보고 있다고요, 지금. 그렇게 이거는 최대 5%까지 바라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국과 같은 수준의 경제가 그런 규모의 경제가 4%대를 넘어서서 5%까지 바라보는 이런 경제 성장을 한다? 이건 무시무시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호황을 이용해서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은 뭐냐면 경기 호황 때는 물가 좀 오르고 경기 좀 둔화돼도 된다 이거예요. 오히려 브레이크 역할을 해준다. 오히려 냉각제 역할을 해준다. 오히려 해열제 역할을 해준다. 그러니까 경기 호황을 이용해서 이참에 탈중국 관세를 이뤄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제조업 기지로서 족탈불급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중국의 위상을 이번에 허물어 버리겠다. 이게 미국의 정확한 의도라는 게 오늘 하필이면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가는 오늘 미국이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가 이제 완전히 체질 변화를 시작한 날입니다. 9월 18일은 한국 날짜로 9월 18일, 미국 발표 기준으로 9월 17일 오후는 이게 미국에서 저거되고 나서 발표했거든요. 저기 그 주식시장 마감한 다음에 이거는 무서운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아주 근본적인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이렇게 그 중국이 가지고 있었던 제조업 기지로서의 족탈불급의 제1위 위상을 뭉개버리고 중국을 n분의 1로 깎아내리려면 그 제조업이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잖아요. 인도와 동남아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인도와 동남아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뭐라 그럴까요?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게 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체제가 준비가 이게 돼 있는 거예요. 단적으로 인도 동남아가 비교적 정치가 안정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인프라가 급변하고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인도의 그 세계적인 그 저그룹이 있어요. 저기 뭐 석유화학 그룹이 그러니까 정유사 운영하는 그룹에 지오 그룹에 이게 몇 년 전부터 릴라이언스라는 4G 모바일 인터넷 통신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이 사장이 딸이 예일을 다녀요. 그러니까 딸이 집에 와가지고 예일대학교에 그 리포트 내느라고 개고생하는 걸 보고 인터넷 통신이 품질이 낮아서 야 이거 해버려야겠다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36조 원이 넘죠. 한 40조 원 되는 거죠. 그러니까 360억 달러를 들여가지고 인도 전역에 광케이블을 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광케이블 깐 게 무려
24만 킬로 정도 돼요. 지구를 6바퀴 정도 될 정도의 길이의 광케이블을 깔았고요. 인도는 뭐 험한 데잖아요. 그러니까 케이블 뭐 묻혀있다 그러면 뭐 캔에 갖고 팔아버릴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거 있어요. 그 옛날에 굉장히 심했다고요. 그 전선 끊어갖고 파는 거예요. 전봇줄에 걸린. 그러면 그 전선 타고서 전력 공급되는 가구는 먹통되는 거예요. 근데 도둑놈이 그런 거 걱정하나요? 자기는 동 스크랩 얻으면 되는 거죠. 구리 토막 얻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짓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그 일본에서 처음 나오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거를 막으려고 나온 게 뭐냐면 강철 와이어로 놓고 거기다가 동을 실처럼 같이 꼬아 넣는 거예요. 이걸 특히 겉부분에. 그래서 옷 의복할 때 옷이라 그래서 옷을 써서 동으로 옷을 입혔다 그래가지고 동실로 이렇게 촘촘히 강철 와이어에 꼬아갖고 옷을 입혀놓은 거예요. 이게 동복전선이라 그래요. 이 동복전선이 나온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도난 방지라고요. 왜냐하면 동복전선은 강철 와이어니까 끊기도 어렵고 끊은 다음에 땅에 끌어낸 다음에 그 동실을 빼낼 수가 없어요. 이게 강철 와이어랑 같이 엮여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동복전선 개발해서 크게 돈 벌고 기업이 우뚝선 기업이 일진그룹입니다. 그게 그 회장님이 아마 그 서울대 전기공학과 나오셨을 거예요. 어쨌거나 인도 같은 데는 케이블 묻혀 있다 그러면 그냥 뭔지도 모르고 빼버릴 거 아니에요. 광케이블은 그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돈이 안 돼요. 광케이블 가닥가닥 해봐야 아무 데서도 안 사준다고. 그냥 산업 폐기물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 광케이블을 보호하려고 이 지오그룹이 아주 기막힌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약간의 돈을 주고 마을 사람들이 이걸 관리하게 만들고요. 광케이블을 중간중간 이 위로 맨홀을 뽑아가지고 맨홀 위에다가 광케이블을 일부러 이렇게 빼내갖고 이렇게 겉으로 드러낸 거예요. 야, 여기 광케이블 묻혀 있는데 이거 빼내가 봐야 돈 안 돼, 임마. 그거 보여주려고. 아무튼 그렇게 기발한 생각을 해서 지구를 6바퀴를 도는 만큼 인도를 거미줄처럼 광케이블로 엮고서 딱보지 서비스를 빵 때렸다고요. 그리고 가격을 어마어마하게 낮춘 거예요. 그러니까 무료 음성과 문자는 무료고 모바일 데이터는 무제한으로 쓰게 하는 염가의 서비스를 하겠다. 이게 이제 그 릴라이언스가 표방한 거고요. 릴라이언스가 그렇게 막 가격을 치고 들어오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모바일 데이터 가격이 기가비트당 예전에 3달러였다가 지금 0.6달러, 5분의 1로 줄어버린 거예요. 참고로 지금 인도의 인터넷 침투율, 유선 인터넷망의 침투율은 중국의 한 절반 됩니다. 중국이 53%, 인도가 한 28% 되고요. 참고로 지금 현재의 모바일의 다운로드 속도는 약 중국이 약 29.9, 그러니까 30mbps고 인도가 약 20mbps예요. 그러니까 이 모바일 다운로드 속도가 인도가 굉장히 낮아요. 세계에 107위, 109위 뭐 이렇고요. 평균은 43mbps입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급속히 좋아지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인도 워낙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 릴라이언스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우리도 굉장히 부러운 거예요. 뭐냐면 릴라이언스 서비스는 그거예요. 한 월에 한 2, 3천 원 내면 음성 아마 무료일 거고 문자 무료일 거고 모바일 데이터는 무제한으로 써요. 부럽죠? 그런 서비스를 제공했다고요. 광케이블 왕창 깔아놓고. 그러니까 이제 인도에서 거기다가 이제 인도가 가난하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고급 스마트폰 삼성 엄청나게 고급 하이엔드 시장은 삼성이 다 먹고 있잖아요. 사실은 전 세계에서 거의 그런 고급 스마트폰 쓸 수가 없잖아요. 인도 사람들이 한 대 뭐 80만 원, 100만 원짜리 스마트폰은 어떻게 쓰냐고요. 이게 거기다가 여기는 4G예요. 우리보다 한 단계 낮죠. 근데 4G도 여기 이 폰 같이 이렇게 짝퉁으로 만든 거예요. 통신 기능은 분명히 4G인데 이게 스마트폰이라고 할 수도 없고 스마트폰이 아니라고도 할 수 없는 짝퉁을 만들어서 단돈 2만 원 보증금만 내면 폰을 줘요. 폰 갖다 주면 다시 보증금 찾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할아버지는 히말라야 산맥에 사는 할아버지인데 전기가 안 들어가는 데에서 지금 이 휴대폰을 이 모바일 통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동네에 조그만 발전기 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전기, 그러니까 이 전선이 안 들어가는 데거든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지금. 어촌에 고기 잡은 다음에 그 쪽배에서 어부가 우리로 치면 나 광어 20마리 중짜 사이즈에 도다리 10마리 뭐 저기 소자 사이즈에 오늘 아주 운이 좋아가지고 장대, 그러니까 남해안에 나는 장대라는 물고기 있어요. 장대 한 20마리 잡았어. 여기 팔팔한 농어단 5마리 있고 이거 얼마에 살 거야? 하고 항구 여기저기 항구에 인근에 전화를 걸어보는 거예요, 다. 그래서 거기서 전화로 일단 가계약을 맺고 자기가 가장 유리한 항구로 그 쪽배를 몰고 간다고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인프라가 있어야 거기로 저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저기 그 제조업이 이전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다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바뀌고 있고. 그러니까 중국이 이미 제조업의 세계에서 사실상 족탈불급의 지배적 1위가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끝난 거예요. 그거를 트럼프 행정부가 집행하고 있다고요. 그 위상 격하를.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옛날 같으면 세계전쟁이 일어날 일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중국이 김일성 사교 전체주의의 배후예요. 우선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평양 언제 태어났냐. 스탈린이 낙점 줘서 태어난 거예요. 33살짜리 소련군 장교 김일성한테. 얼마나 그러니까 1945년 말이 되면요. 남노당의 핵심 간부들 사이에 동요가 굉장히 심해져요. 왜 그러냐면 김일성한테 충성을 바치라고 명령이 떨어지거든요. 그때는 소련이 사회주의자의 조국이에요.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련에서 열리는 공산주의자 대회 갔다가 그냥 끌려나가서 총살당한다고요. 왜냐면 조국이니까 재판 권리가 있고 처형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걸 당연히 받아들일 때요, 그때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저기 어디야, 저거 뭐죠? 1921년 자유시 참변 때 한국 독립군을 자유시로 불러들여가지고 소련이 무장해제를 명령하니까 말 안 들으니까 현장에서 한 1,500명 쏴 죽이고 한 2,000명 재판에 넘겼는데 소련의 일종의 군사법정이거든요. 그때 배심원 중에 한 명을 여운형이가 해줬잖아요. 아니, 남의 나라에서 왜 배심원을 해주냐고. 그게 그 당시에 여운형도 이제 모스크바에서 훈련받은 당시에는 공산주의 성향이니까 그 당시에 공산주의자들의 그냥 상식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평양은 소련의 낙점에 의해서 태어났고요. 망할 뻔한 걸 모택동 중국의용군, 그것도 스탈린이 오다 때려서 온 거죠. 그게 들어와서 결국은 중공군이 들어와 가지고 살아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양은 태생부터 모스크바와 베이징의 작품이에요. 김일성의 작품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게 소련 붕괴 이후에 고난해영군 거치면서 한 1990년대 중후반이 되면 완전히 중국의 위성국가가 돼요. 평양이. 이 평양이 주체사상이라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중국, 소련 양쪽으로부터 쌍방으로부터 삥뜯기를 했어요. 주체사상의 요체는 주체가 아니라요. 삥뜯기 노하우예요. 쌍방 삥뜯기가 그게 주체사상의 핵심입니다. 전 세계에서요. 소련과 중국 양쪽으로부터 삥뜯은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벌써 80년대 중반이 되면 이 소련이 더 이상 삥을 안 주거든요. 왜냐면 자기들 지금 타직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도 못 먹여 살려가지고 소련 중앙정부가 계획결매고 있는데 바깥에 동구권 먹여 살리고 쿠바 먹여 살리고 북한 먹여 살리는 코메콘 원조. 코메콘이 그 당시에 소련이 주도하는 사회주의 경제권 국제기구예요. 코메콘 원조를 못 준다고요. 그 원조라고 안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를 들어서 쿠바에서 쿠바를 지원해 주겠다 그러면 쿠바의 사탕수수랑 설탕 원료를 어마무시한 가격, 국제가를 무시한 가격으로 사주고 그 대신에 쿠바에 파는 물건은 굉장히 싼 가격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원조를 주거든요, 소련이. 그러니까 이 소련 원조를 삥을 뜯어먹던 나라들이 80년대 중반이 되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거예요. 그래서 동구가 89년에 다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쿠바도 그때 완전히 경제체질이 바뀌어버리죠. 그 경제체질 바뀌는 거에 관한 이야기가
부에노비스타 소셜 클럽이라는 음악 영화예요. 그게 뭐냐면 소련으로부터의 경제 제재가 끊기니까 왕년에 잘 나가던 쿠바 음악가들이 국가 대표 선수급 쿠바 음악가들 재즈 그 쿠바 음악 쿠바 재즈 음악가들이 접시 닦게 하고 구두 닦게 하고 이래서 먹고 사는 상태에서 미국의 음반 프로듀서가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그 부에노비스타 소셜 클럽이라는 악단으로 조직을 해서 전 세계를 순회하면서 공연을 하죠. 그 인기를 너무 끌어가지고 원래 쿠바 사람들 미국 땅 잘 못 밟는데 미국도 결국 허락을 해서 카네기홀에서 부에노비스타 소셜 클럽이 연주를 하죠. 그 연주할 때 쿠바의 국기와 미국의 성조기가 같이 떠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배경을 알고 보면 좀 달리 보이는 영화예요. 자, 다시 돌아가죠. 그러면 그렇게 남들은 전부 1980년대 중반에 소련으로부터 삥 뜯는 게 불가능해졌는데 이 김일성은 기막히게 삥을 뜯은 거예요. 언제까지 뜯었냐? 소련 망하는 해까지 뜯었어요. 1991년. 근데 이제 소련마저 붕괴하고 나니까 소련이 이제 1991년 12월에 붕괴했는데 이제 삥 뜯을 때는 중국 하나밖에 없게 되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실은 중국 위성국가가 된 거예요. 근데 처음엔 삥을 적게 줬겠죠. 그래서 완전히 고난의 행군으로 짜부라졌었고 이제 2000년경이 되면 그 중국과의 삥 관계가 좀 정리가 된 거죠. 그러면 지금 거기다가 중국이 이제 시진핑이 들어오면서 이게 좀 모택동이나 스탈린 체제로 돌아가 버린 거거든요. 이게 전체주의로 수구 반동으로 회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제조 2025니 뭐 1대1론이 이런 정신병적인 발상이 나오죠. 1대1로에는 엊그저께 폭로됐지만 제가 세뇌 탈출에서도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한반도를 평양, 서울, 부산으로 잇는 1대1로도 그 루트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중화 패권주의자 정신병 그 망상주의자거든요. 이게 망상 집단이라고 해요. 시진핑 집단이. 중화 패권 망상 집단의 천병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북한이. 그 예는 요번에 다시 드러났죠. 후티 UN 보고서에 의하면 후티 반군에 지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UN 보고서인가 미 국무성 보고서인가. 참고로 후티 반군이 무슨 의미를 가지나 말씀드릴게요. 중국이 누구랑 가까워요? 이란이랑 가깝죠. 이란이 시아파 반군들을 지원해요. 각 나라의 시아파 반정부 세력을. 그래서 예멘 난민 지금 와 있잖아요. 저 사람들이 시아파와 순위가 섞여 있을 거예요. 저게 뭐가 있는지를 모른다고요. 근데 그걸 덜컥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순위도 폭력적인 게 마찬가지고 시아도 폭력적인 게 마찬가지예요. 폭력화될 때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다고요. 세계관이. 왜냐하면 거의 극단적이잖아요. 그런데 예멘의 후티 반군이 이 예멘의 동남쪽 모퉁이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여기를. 예멘의 동남쪽 모퉁이를 장악하고 있다고 후티 반군이. 그러니까 이 반군 애들이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게 10살짜리, 8살짜리, 9살짜리 뭐 10서너 살짜리 애들, 이 어린애들을 막 반군으로 충원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반인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중국은 이란과 가까우니까 당연히 후티 반군하고도 선이 닿겠죠. 혹은 간접적으로 중국의 영향권에 있다고 말할 수 있죠. 후티 반군 역시도. 그러면 예멘 건너편에 지부티에 중국이 여기 예멘 건너편이거든요. 지부티가 이제 저기 뭐야 에티오피아 뭐 이런 나라의 저기 소말리아 고고에 있는 그 해안 쪽에 조그만 나라라고. 지부티에 중국이 이번에 군사 항구 열었잖아요. 그럼 여기로 이렇게 올라가면 이 홍해 기어 올라가면 그 스웨즈 운항이에요. 그러니까 스웨즈 운하를 가로두고 여기 불과 한 몇 킬로 안 돼요. 이 제일 가까운 데가 바벨맨답이라는 데가 제일 가까운데 그 바벨맨답에 글쎄 한 20-30km, 30-40km나 달려나? 그 바벨맨답을 두고 예멘 사이드에서는 후티 반군 지역으로 먹었고요. 아프리카 사이드에서는 지부티로 먹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웨즈 운하를 딱 먹고 졸른 거 아니에요. 중국이 이런 무식한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 후티 반군에 북한이 무기를 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중화 패권의 천병이라는 소리죠. 후티 반군에 북한제 무기 들어갔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수에즈 운하를 목을 조르는 중국의 1대1로라는 굉장히 몽상적이고 망상적이고 과격한 정치 군사 전략에 바로 천병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